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자입니다. 주변에 청각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혹은 청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어떨지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다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의 느낌을 말하지 못하는 그 삶은 정말 답답하고 혼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서의 제 삶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는 난청 검사에서도 정상이었고, 한 4살 무렵까지는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말도 했고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도 청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었죠.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4살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모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와서 밥 먹어. 수진아, 왜 대답을 안 해? 와서 밥 먹으라니까. 수진아! 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 그제서야 제가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청각 장애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셨대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가? 주의가 좀 산만한가? 하셨다더라고요. 그런 일이 빈번해지다가 제가 5살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병원이 아닌 상담센터에 가셨답니다. 제가 자폐나 ADHD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다른 발달 부분에서는 뒤떨어지는 것도 없고 집중력도 괜찮았던 거죠. 그저 부름에 대답을 잘 안 하고 말이 어눌하고 느리다는 게 저의 증상이었습니다. 센터 상담 선생님도 제 청력을 검사해보지 않았으니 정확하게 모르니까 언어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저는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되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언어 치료 센터도 많이 있고 치료 방법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비용이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건데 웬만한 학원에 몇 배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다녔지만 제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언어 능력이 퇴행되기만 했답니다. 언어치료 선생님은 자폐 검사는 받아봤냐고 하고 결국 도돌이표였죠. 언어치료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답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순간에 제 장애를 발견하게 되었죠. 저보다 2살 많은 저의 오빠와 제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큰 소리를 내더래요. 수진아, 수진아, 야 수진아, 이수진, 수진아. 명진아 왜 그래? 엄마, 수진이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닐까요? 제가 불러도 안 쳐다봐요.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걸 바로 제 오빠가 순수한 눈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고, 그때 저의 장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귀가 안 들리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아니고서야 아마 선천적인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뇌종양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CT 촬영도 하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천만다행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마 제 청력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5살의 나이에 보청기를 끼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를 하고 다닐 때부터는 기억이 좀 납니다. 소리가 꽤 잘 들렸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제 귀에 있는 거 뭐냐고, 이상하게 생긴 걸 끼고 다닌다고 해서 속상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갈 무렵에는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30% 정도밖에 들리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말은 거의 3살 수준으로 어눌하게 소리만 낼 정도라서 그냥 말은 안 하고 다녔습니다. 제 말소리도 제가 못 듣기도 했고요. 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농학교라는 곳도 있긴 했는데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없기도 했고, 어머니가 일반 아이들과 섞여 지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내리신 결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학교에 다닌 것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실은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몇몇 애들이 저를 놀리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의 어눌한 발음을 따라하거나 귀에 있는 보청기를 톡톡 건드리면서 말이죠. 초등학교 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동갑 애들도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애들이 나를 놀리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하기 전날까지 매일 울다가 잠들 정도였고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는 데에는 아마 저희 담임선생님의 공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수진이는 귀가 잘 안 들리고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수진이를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해요. 우리는 같은 반 친구니까요. 알겠죠?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전에 대화를 오래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진이가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울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답니다. 이 덕에 친구들은 저를 많이 배려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게 전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쪽지에 예쁘게 적어서 주기도 하고, 제가 수업을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보청기가 멋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와는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죠. 저는 제 책상 위에 항상 작은 메모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적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저는 사회에 점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라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 중 여러 명이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고, 그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제 상태를 알려주고 같이 도와주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6년 내내 친구들의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는데요. 농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반 초등학교에서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수화를 할 줄 몰랐거든요. 다들 수화가 아닌 쪽지로만 대화를 했으니까요. 집에서 어머니가 연습하시고 저한테 조금씩 알려주시긴 했지만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청력은 좀 더 떨어지게 되었고 수화를 필수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학교로 가게 된 거였죠.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었지만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는 농학교의 모습, 나와 같거나 혹은 나보다 심한 장애의 친구들의 모습이 처음엔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친구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줘서 점차 농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열정적이고 다정하셨고요. 집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웹 개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서울로 오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1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였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밤낮이 없고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벌었던지라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사무실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빠는 서울에 있는 애들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주말까지 학원에 나가게 되었고요. 어머니와 둘이 집에 있는 것은 물론 좋았지만 솔직히 심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곳이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엄청 깔끔하고 책도 되게 많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만화책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만화책이 많이 있길래 책을 빌려서 자주 봤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 읽고 그 근처에서 어머니랑 김밥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책을 읽던 저에게 작은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취미였죠. 도서관에 있는 만화책을 다 읽고 우연히 판타지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판타지, 로맨스, 무협 등 장르 가리지 않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비록 소리를 못 듣고 말을 못하지만 글을 읽고 쓰는 건 눈과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 쓰는 데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재미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길렀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나만의 글을 쓴다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당시에 유행하던 인터넷 소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터넷 소설도 꽤나 열심히 읽곤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쓴 소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저희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글을 잘 쓴다며 정말 소설 작가를 해도 되겠다면서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설 작가냐면서 부끄러워했지만 어깨가 으쓱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설 작가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살 때는 글쓰기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취미였던 글쓰기를 꿈으로 키우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보다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앞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구나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서는 빠삭한 아버지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보라며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아버지 말대로 매일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썼던 작품은 거의 6개월을 썼는데 인기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서 끄적거리는 거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봐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봐주고 댓글도 달아줬다는 것에 만족을 했죠. 그 한 작품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작품을 구상해서 또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썼을 때였나? 한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웹소설을 다루는 출판사인데 제 글이 마음에 든다고 미팅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기쁜 마음도 잠시,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 장애 때문이었죠. 이 좋은 기회를 내 장애가 문제가 되어서 놓치는 건 아닐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선입견을 보고 대하진 않을지. 사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워낙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장애에 대한 선입견도 너무 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좋아하던 일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서 매몰차게 나가라고 했다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답장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제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팅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소리를 거의 못 듣고 말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작가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메일을 보내면 좋을까?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고 메일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용기 내어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답장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라는 첫 문장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미팅에 나갔고 친절한 담당자님들을 만나서 저는 정식 작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떨리고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축하와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렇게 저는 웹소설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작품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이었죠. 항상 꿈꿔온 날이었거든요.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자립했다는 것이니까요. 내가 장애인이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 같고 엄청 좋았습니다.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들하고 밖에서 만나서 예쁜 카페 가거나 맛있는 밥을 먹거나 어딜 놀러 가며 일반적인 20대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번 돈으로 채운 카드를 쓴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알게 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는데 그 카페에는 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북카페는 아니었고 그냥 사장님이 책이 좋아서 책을 가져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가 커서 눈치 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그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곤 했었죠. 말로 주문을 할 수 없으니까 매일 작은 종이에다가 메뉴를 적어서 직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카페는 브런치도 팔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맛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혼자 브런치를 먹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쪽지를 내밀어서 주문을 했는데 남자가 계산을 안 해주고 종이에 뭔가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다 쓴 쪽지를 내밀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껏 그 카페를 가면서 항상 같은 직원을 마주쳤는데 그렇게 쪽지를 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냥 고개를 꾸벅하고 다른 곳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갔을 때에도 또 쪽지를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새로운 만화책을 가져다 뒀어요. 이따 읽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답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 직원의 쪽지 밑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글을 쓰고 후다닥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내가 단골이 되어서 친절하게 잘해주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남자 직원이 말한 만화책을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꽤 재밌더라고요. 만화책 권수가 많아서 다 읽지 못하는 바람에 이튿날 다시 카페에 가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주문할 때 쪽지를 안 주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남자가 샌드위치와 함께 쪽지를 주더라고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샌드위치 서비스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이 카페에 많이 왔구나. 단골로 인정받았구나 생각하면서 맛있게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설마 개인적으로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남자 직원의 마음을 알게 된 건 샌드위치를 받은 뒤 보름쯤이 지나서였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주문할 때 오랜만에 쪽지를 주더라고요. 오늘 브런치 드실 거예요? 아니요. 아침을 먹고 와서 커피만 주문하려고요. 그럼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을 왜 같이 먹자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요? 라고 적으니까 남자가 씩 웃으면서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쪽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왜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지? 생각이 들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호감이 있을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책도 못 읽고 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버렸죠. 남자 직원은 유니폼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먹자는 말에 대답도 안 했는데 저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엉겁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는 종이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쫓아가다가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에게 쪽지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설마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제게 호감을 가진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제대로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쪽지를 내미니까 남자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게 왜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길을 걸었고 저도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남자는 음식이 입에 맞냐면서 쪽지를 써서 물어봤고 음식이 맛있다고 먹어보라며 열심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몸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남자 대체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나한테 대체 무슨 호감이 있다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자는 이제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한다면서 가기 전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떠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남자에게 문자가 왔죠. 주말에 뭐 해요? 정말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대체 나의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해서 남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주말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말에도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좋아요?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요. 그냥, 그냥 좋아요. 얼굴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또 책 읽을 때 예뻐요. 그냥 자꾸 생각나고 맨날 보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남자에게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 카페는 남자의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남자는 명문대의 수학과를 다니고 있었으며 군대 제대 후에 잠깐 삼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학과였지만 국문과를 갈까 생각했을 만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게 눈에 훤히 보였죠. 제가 웹소설 작가라고 하니까 남자는 대단하다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냈습니다. 제 작품을 골라서 읽어보기도 하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이었죠.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더 그 사람의 마음이 의아했습니다. 왜 내가 좋을까? 나의 어디가 좋을까? 혹시 나를 놀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고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저를 보러 와 주었고 제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수학까지 연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간 지 8달이 흘렀고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면 상처를 받아도 좋겠다 싶을 만큼 제 마음은 이미 그 남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달콤한 연애는 시작되었죠. 연애가 처음이라 어설픈 저였지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색한 치마도 입어보고 화장을 거의 안 해봤었는데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해보면서 화장도 해보고 손편지도 써보고 남자친구에게 줄 쿠키도 만들어보고 이런 게 달달하다는 기분이구나 싶을 만큼 정말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니까 저의 글솜씨도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담당자님이 요즘 작품이 너무 좋다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정말로 그때 썼던 작품이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학원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주춤할 틈도 없이 점점 커져만 갔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겨울에 감기 한 번 걸리질 않았고 몸살은 살면서 딱 한 번 걸려봤었죠. 그랬던 제가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열도 펄펄 끓고 몸살인지 뭔지 계속 잠만 오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병원을 갈까 하다가 그때 일이 엄청 바빴을 때라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또 일하다가 쓰러져서 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병세가 지속되었는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감기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으로 향했고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자마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줄이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씻지도 않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3개를 더 샀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정확하게 임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죽을 사왔더라고요. 감기는 좀 괜찮냐면서. 그래서 감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왜 아픈 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뜸을 들이니까 남자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무슨 큰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손을 천천히 올려서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임신했다는 수화를 했죠. 그땐 남자친구가 수화를 꽤 잘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배부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시 수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임신은 수화로 몰랐나 봐요.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서 나 임신했어 라고 적었습니다. 글을 본 남자친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놀이터 한 바퀴를 방방 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멈춰서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수화를 했습니다. 결혼하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걱정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임신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말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남자친구의 그저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친구는 저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두 분 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남자친구도 알고 있냐고 물었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제게 결혼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당장 저녁에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긴장되었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를 불렀고 남자친구는 학원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죠. 아버지는 비싼 인삼주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마주 앉아서 한 잔을 쭉 들이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우리 수진이 울리면 가만 안 둬. 아버지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챈 저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온다고 갈비찜이며 도미구이며 정말 크게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덩달아 저까지 엄청 배불리 밥을 먹었죠. 아파트 입구까지 남자친구를 마중 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음에는 자기 집에 가서 말씀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빨리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의 부모님은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는 학교에서 선도부장을 오래 하셨던 만큼 좀 고지식하고 엄한 분이라고 들었고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여리고 소녀 같은 분이라고 들었죠.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걸 어른들 입장에선 반갑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옷을 얼마나 골랐는지 모릅니다.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하얀색 원피스를 하나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 가서 드라이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향했죠. 남자친구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자친구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안으로 안내를 해줬고 따라서 들어가 보니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버님이 앉아 계셨죠. 아버님이 저를 보고 일어나더니 웃으며 오는 게 힘들진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입모양을 보고 대충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와 남자친구, 어머님과 아버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영이 말대로 정말 예쁘네. 몇 살이라고 했죠?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가방에 있는 공책을 꺼내서 나이를 적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과 아버님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제가 청각장애인인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두 분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듣는 것도요. 적어서 말해주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가씨가 청각장애인이냐는 말이냐고 했고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상을 내리치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입모양과 뻘개진 얼굴을 보니 그냥 호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박규영! 이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박규영, 얼른 이 아가씨 데리고 나가. 당장 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도 덩달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못 듣고 말을 못할 뿐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남자친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장애인이 어떻게 평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요. 부모 안 보고 살 거면 결혼하라고요. 아마 제가 못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한테 안 봅니다 하고는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온몸이 떨리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깟 장애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요. 부모님한테 다시 얘기해본다고 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괜찮겠냐고요. 가족의 인연을 버릴 테니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와의 인연을 저버리고 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어떤 소식도 시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모든 지원을 받고 살았었거든요. 대학교 학비도 그렇고 독립하면서 살게 된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시댁과 연을 끊으면서 모든 지원도 끊는 게 맞는 거니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둘 다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 돈으로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빌라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반대하는 집에 시집 보내기 싫다고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죠. 집까지 다 구한 뒤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거의 통보하고 나와버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가 곧
저의 부모님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돈 줄 테니 좋은 집 가라고 하시는 걸 제가 마다했죠. 저와 남편의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듬해 봄에 정말 예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사는 것에 대해 항상 마음 한켠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고 있는 듯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 아이를 낳았을 때 갑자기 저희 사정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벌이라도 받는 듯 말이죠. 남편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같은 학원의 다른 선생님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생긴 일이었죠. 그 일로 학부모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때문에 수업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막 아이를 낳았을 때라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임신하는 동안 계속 글을 쓰다가 진행하고 있던 작품을 마치고 임신 7개월쯤부터는 일을 안 했습니다. 남편이 학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출산한 지 겨우 한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혹시라도 손목에 무리가 갈까봐 일은 좀 천천히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작품에 대한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100일쯤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얼른 저라도 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고작 생후 한 달 되었으니까 그맘때면 두세 시간마다 깨서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둥가둥가 해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다가 하루가 다 가잖아요. 낮도 없고 밤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 자는 틈 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양쪽 손목에 두툼한 손보호대 차고 새 작품 구상을 했죠.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내 소중한 아기 먹여 살릴 생각에 하루에 쪽잠 쪼개서 4시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 올리는 게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출판사에서도 너무 많은 양의 원고를 다 한꺼번에 계약할 순 없는 거잖아요. 출판사에서 글 받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소설 하나가 플랫폼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손을 거치고 많은 시간이 들이는 건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기분 탓인지 전에 썼던 작품들보다 수정 요청도 많아서 더 오래 시간이 걸렸죠. 아마 마음이 급해서 더 실수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홍보글 써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원고 하나당 3,000원 정도였는데 웹소설로 하루에 만자도 쓰는 저에게 그건 부업으로 딱이다 싶더라고요. 웹소설 작품 준비하면서 블로그 원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기한테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가 아이 100일이 좀 지나서 드디어 소설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남편이 같은 학원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당하니까 다른 선생님들까지 남편을 만만하게 봤나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학원 원장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강사비도 낮추려고 하고 그랬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남편은 결국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더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수입도 올랐고요. 남편한테 티는 안 냈지만 거의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마음이 계속 쿵쿵 뛰고 혼자 몰래 아기 안고 운 적도 많았고 한숨 쉬던 날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생활에 안정이 좀 생기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들었던 건 아니었죠. 아이가 100일인데 제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린이집 보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옆에 두고 노트북만 두들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잠 안 자면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가방 집어 던져놓고 아기띠 둘러서 아이 안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살았네요. 그렇게 또 석 달을 보내고 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아이가 밤에 잠을 좀 자기 시작했고 저도 일하는 요령이 생겨서 조금씩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죠. 남편이 주말에 일요일 하루 쉬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유모차 끌고 근처 놀이터나 카페를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이 옷을 입히는데 인터폰이 팍 켜지길래 누군가 하고 보다가 남편하고 저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벼서 다시 봤는데 정말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여길 대체 어떻게 오신 건지, 왜 오신 건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기다리라고 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죠. 두 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여기 사는 거냐 하셨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표정처럼 보였는데 혹시 아버님이 제게 또 험한 말을 할까봐 잔뜩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점퍼 안쪽에 품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공책이었습니다. 아주 낯이 익은. 저와 남편이 연애 초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공책에다가 글을 써서 주고받았거든요. 그땐 남편이 수화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심지어는 화나서 싸울 때에도 공책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손에 바로 그 공책이 들려있더라고요. 두툼한 공책을 소중히 꺼내시더니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놓고 갔더라. 남편은 공책을 받지 않고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천천히 걸어오셔서 제 앞에 우뚝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오른손을 들더니 미안합니다 라는 뜻의 수화를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수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며느리,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공책을 보고 알았다. 미안하다. 아버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한 번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나를 시아버지로 받아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린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남남처럼 살았지만 저희는 지금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상견례도 제대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좋은 보청기를 사주셨거든요. 청력이 많이 나빠져서 거의 못 듣지만 그래도 새 보청기 덕에 제 결혼식 날의 사람들 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수술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봐서 무서워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생각했으면 검사 받아보라고 그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가보려고요. 어쩌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딸이 이제 말이 많이 트였거든요. 엄마를 엄청 정확하게 한다는데 정작 엄마인 저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시아버님 도움으로 한번 검사 받아봐야겠습니다. 시아버님은 요즘 저랑 수화로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수화를 엄청 잘하십니다. 시아버님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님 말로는 아버님이 매일 집에서 수화만 공부한다고 하십니다. 며느리하고 얘기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더 멋지고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야겠네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시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엄청 예뻐하시는데 정말 만날 때마다 장난감을 한가득 사주십니다. 온 집안이 장난감 세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네요. 이렇게 예뻐하시니까 요즘 남편하고 둘째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또 한 명의 천사가 저희한테 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디 나가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이하고 같이 다니면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남편이랑 아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어쩌냐, 아이고 딱해서 어쩌냐, 가족들이 힘들겠다, 애는 괜찮은 거냐,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거든요.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제가 불행하다거나 제 삶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색안경은 이제 조금은 벗어주셨으면 하네요. 저를 걱정해서 신경 써서 하신다는 건 잘 알지만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만큼 많이 컸으니까 이제 그만 걱정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저 아주 씩씩합니다. 제가 인복이 많은 건지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감사한 분들이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청각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재능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실행에 옮겨보려고요. 지금도 충분히 따뜻하고 정 많은 우리나라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